안녕하십니까.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세법 차태균입니다. 예, 이제 사업소득세 계속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예, 지금 페이지 수 우리 교재 4페이지, 인쇄 페이지로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납세 의무자와 비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대리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교재 먼저 쭉 한번 볼게요. 사업소득세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사업소득세죠. 예,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맨 앞 페이지 1페이지 가서 보시면 사업소득세 프로피텍스 그다음에 중국어로 한자로 이득세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프로피텍스 이득세. 일단 보듯이 이게 법인세, 뭐 개인소득세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사업소득세 다시 돌아올게요. 4페이지. 사업소득세를 한국의 법인세로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성급하다. 왜냐하면 홍콩 사업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법인도 되고요, 예, 지사, 파트너십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사업을 했을 때는 이 사업소득세를 납부를 해요. 그러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뭐냐? 세율만 달라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즉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이라면 한국가라면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하나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이 하는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개인소득세에서 사업소득세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중국은 그렇지 않다. 예, 같은 사업을 할 때 세금이 똑같이 계산을 똑같이 해요. 맨 마지막에 뭐가 다르다? 세율 적용만 달라진다. 그래서 이 사업소득세가 법인세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예, 계산하는 방식도 같고 로직도 똑같아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납세 주체, 사업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뭐만 달라다? 적용하는 세율만 15%냐, 16.5%냐의 차이뿐이지. 예, 한국처럼 예, 법인 소득세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개인 소득세 밑 안에 사업 소득세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사업 소득은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개인 소득세 속에 사업 소득세로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홍콩에서는 법인세하고 똑같이 하고 뭐만 다르면 된다? 세율만 달라진다라는 점 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5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비거주자가 홍콩 현지에서 무역 전문 서비스 및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홍콩 내에서 발생하거나 홍콩 원천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네, 누가요? 비거주자도 똑같아요.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홍콩에서 납세 의무에 대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은 비거주자한테 직접 부과되거나 또 그 대리인한테도 부과될 수 있다. 대리인이 실제로 그 캐시를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다면 대리인한테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도 직접 뿌려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리인이 실제 이익을 수취하는지 또는 해당 비거주자 자산의 세금이 충당되는지 혹은 대리인으로 추심할 것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대리인으로 등록했으면 그 사람이 일단 납부하고 봐야 돼요. 대리인이. 그래서 대리인은 반드시 비거주자의 자산에서 세금 납부금을 충분히 충당해서 유보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뛰어나라. 예,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납세 의무자, 세무서에서 볼 때는 비거주자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리인한테 부과할 테니까 대리인 너 세금 관리 예, 홀랑 다 보내지 말고 뛰어들 만큼 뛰어두고 나서 세금 납부를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표를 보시면요. 상기 과세 범위와 주요 특징에 1, 2에서 설명한 비거주자가 획득한 수익과 비거주자 연예인 및 운동선수가 홍콩에서 활동할 때 직간접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홍콩 원천의 수익으로 부과 과세한다. 그래서 특별한 거 없고요. 연예인하고 운동선수들 홍콩에서 노래 부르고 홍콩에서 행사하고 운동 경기 참여해서 돈 받았다. 수익 받았다. 보다 홍콩 원천 소득이다. 하루 만에 심지어는 몇 시간만 와서 노래 부르고 가더라도 뭐라고요? 홍콩에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비거주자의 명의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납부를 하거나 이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비거주자 연예인 및 운동선수에게 지급을 하는 자는 납부할 세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만큼을 띄워두고 어떻게 뭘 규정하고 있어요? 원천징수하라는 이야기죠. 홀랑 다 지급하지 말고 띄워두고 운동선수 연예인한테 줄 거 띄워뒀다가 나중에 정산하면 그 차액 주면 되는 거지 미리미리 다 홀랑 다 지급할 필요 없다라는 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대리 판매인에 대한 운동선수 말고 그 남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주고 돈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떡하냐? 1%를 떼어놔라. 세금으로 부과될 수가 있으니까 1%를 떼어놔라. 대리 판매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네요. 네, 물론 세무서장의 동의하에 보다 작은 금액을 납부할 수는 있다.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넘어갈게요. 특별히 심각해야 할 필요 하나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만약 비거주자가 홍콩에서 무역 전문 서비스 및 사업을 수행해서 얻은 이익을 확정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그 업무에 홍콩 내 매출액의 합리적인 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산정한다라는 이야기. 뭔 말이에요? 인정과세 하겠다는 거죠. 비거주자가 각종 자료를 관리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한 이익을 파악을 못할 때 어떻게 하겠다? 합리적인 마진율을 적용해갖고 홍콩 세무서에서 인정과세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지금 계속 인정과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세무조례, 세법이죠. 홍콩에서 세법이라고 안 하고 세무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오디넌스 되어 있어서 세법이라는 말 안 쓰고 세무조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무조례 OAK조에서 보시면 뭐 복잡한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냐면 법인이 아니어도 우리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4페이지 보면은 사업소송 납세 의무자는 누구요? 법인일 수도 있고 지사일 수도 있고요. 지사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한테도 한다. 그래서 꼭 홍콩에 법인이 없어도 법인이 아니라 지점 형식, 지사 형식으로도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홍콩에 있는 은행들이 한국계 은행들이 홍콩 지점인 경우가 많아요. 홍콩 법인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홍콩 지점으로 등록해서 홍콩에서 금융은행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지점에다가도 과세를 할 텐데 그 이야기예요. 지금 세무조례 50AAK조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가 홍콩 지점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지점에서도 손익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홍콩 지점에 홍콩 지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해당 홍콩 지사의 과세 표준 추계 방법으로 지금 인정과세 하겠다는 이야기죠. 전체 매출 총액에서 홍콩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점 전체 매출액이겠죠. 그 다음에 본점 전체에 이익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홍콩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만큼을 홍콩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주 매출에 대한 방법이 있어서 지점에 대해서도 인정과세를 할 텐데 어떻게 해요?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과 그 해당 법인 전체, 본점 전체의 이익 그 비율대로 이익이 난 걸로 과세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알아보시면 되고요. 더 아래줄 보시면 선주, 항공기 이런 이야기 있는데 좀 멀죠 우리하고. 항공기, 선주 이야기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요. 면세소득 볼게요. 면세소득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제목 가볼게요. 제목차.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지 봐야 되죠. 그래서 목차 목록 보시면 사업소득세 과세 범위와 주요 특징, 과세 연도와 과세 기간, 뭐 슬래시 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2019 슬래시 2020 하는 거 왜 그렇게 한다고요? 홍콩 세무서에 결산 기간이 그래서 3월 말이어서 그렇게 표시하는 것 뿐이지 우리 일반 회사의 과세 기간은 12월 말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세 대상. 과세 대상 기억하시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홍콩 원천 소득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와 비거주자 및 비거주진의 대리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했었어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해서 홍콩 세법이 차이를 두지 않는다. 차이를 두지 않는다. 왜냐? 홍콩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홍콩 원천 소득은 세금을 때리겠다. 그 다음에 거주자라 하더라도 홍콩 사람이라 하더라도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차이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5번 면세 소득 이제 진도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홍콩 사업소득세, 흔히들 법인세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하긴 말자라고 했지만 그냥 우리 편의상 다시 또 법인세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어떤 걸 갖다가 면세 소득으로 볼 거냐. 그럼 보시면 6페이지 면세 소득 첫 번째 줄 보시면 홍콩의 사업소득세 납세상 법인으로 받은 배당금 그리고 다른 납세자의 사업소득을 납부한 후 세후 이익을 수령한 금액 다 배당금이죠. 한번 자회사에서 이익을 내서 홍콩 내 이야기에 지금 다른 회사에서 배당 받았다. 배당 받은 거 또 과세하면 중복과세 되겠죠. 그래서 배당으로 받은 것, 그러니까 홍콩의 사업소득세가 과세된 이익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이거는 과세 대상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과세소득에 넣었다가 그로스업해서 빼주죠. 한국에서는 그로스업해서를 쓰고 있는데 홍콩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아예 배당소득은 면세다. 근데 배당소득인데 어떤 배당소득이에요? 홍콩의 사업소득세가 과세된 후에 이익에 대해서 배당받는 배당금은 지금 아예 면세로 하고 있다. 그로스업에서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면세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으로 중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비과세 소득, 면세 소득 보시면 역외소득 계속 지금 이야기 나오죠. 역외 해외란 개념이죠. 구역이라고 해서 역이라는 말을 쓴다. 역외 속지주의 과세 원칙에 따라서 홍콩 원천 소득만 과세 대상이요 역외 소득은 면세이다. 이제 여러분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수업 시간 내내 지금 제가 지저대고 있으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소득 간단히 설명드렸었죠. 일반 법인이, 홍콩 법인이 은행에다가 예금 넣어놨을 때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것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런데요, 홍콩 금융기관이 취득한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일본하고 약간 좀 개념이 다르죠. 일반적인 회사가, 일반 법인이 홍콩 은행에다가 예금 넣어놓고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할게 라고 했어요. 오케이. 두 번째는 뭐예요? 홍콩 금융기관이 취득한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 홍콩은 금융이 자유로운 나라죠. 홍콩에 공장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공장 거의 없잖아요. 홍콩 가면 다 뭐 있어요? 관광지하고 금융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융권에 대해서 과세 안 하면 홍콩은 먹고 못 살아요.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를 해요. 그래서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홍콩에서. 그래서 금융기관의 이자 소득,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소득은 당연히 과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한 기업 간의 차입 계약 시 일부 예금을 담보로 수령해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여러분 좀 웃긴 이야기인데 A 회사가 B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차입을 해요. A한테. 그럼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런 구조에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차입할 때 담보를 뭘로 맡겼어요? 담보를 예금으로 넣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왜 차입을 하냐? 100%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명보험 같은 거 여러분들 들어놓으셨을 때 보험금 담보로 대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금 담보로 대출하신다. 그래서 B 회사가 예금을 A한테 맡기고 더 큰 금액을 차입을 땡겨오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부 예금을 담보로 수령해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일단은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가 꼭 이렇게 써주세요. C, 예, SEE예요? SE에 있으면 안 되고, 봐라. P 16페이지. 그 옆에다가 16페이지 가서 한번 봅시다라고 꼭 써주세요. 예. 지금 한번 16페이지 가서 볼까요? 제목이 뭐예요? 네, 16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아예 하나의 챕터를 만들어 놨어요. 예,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을 갖다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따로 뽑아놨어요. 이렇게 부분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16페이지에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케이스 볼게요. B는 돈을 빌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면은 이쪽에서는 비용이죠. B 입장에서는 비용이고요. 이자를 수령한 A 입장에서는 수익이 돼요. 지금 A하고 B가 여러분 일반 법인이에요? 금융기관이에요? 일반 법인이죠? 그럼 저기 1번 이자소득 찍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에서 받은 건 이자 소득은 면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볼게요. B는 보세요. A 돈을 갖다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B한테 주고 이자를 받아왔죠. 그럼 B가 금융기관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받아온 이자는 과세 대상이에요? 면세예요? 과세죠. 예,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과세죠. 이건 당연히 수익은 예금 과세라고.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B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금을 놓고 담보로 받아간 이 예금에서 발생해서 지급한 것. B 입장에서는 이게 또 예금에 대한 게 이자 수익이겠죠. 이 예금을 담보로 지급한 건 A 입장에서는 또 이자 비용이 될 거예요. 겹치겠지만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예금을 담보해 놓고 받아간 이자 수익 역시 얘도 과세 대상이라고.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비용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되겠죠. 한쪽이 과세되면 반대쪽에서는 비용을 인정해줘야 되겠죠. 예,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기업 간의 차입 계약 시 일부 예금을 담보로 수령해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예, 왜? B가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미리 지금 한 걸음 더 나왔는데 이럴 때 이 이자 비용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한쪽에서 수익으로 잡았으면 반대쪽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논리에 맞겠죠. 근데 그건 16페이지 가서 다시 볼 거고, 일단 뭐라고요? B가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예, 돈 빌려주고 받아온 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다. 좀 당연한 말인데, 예, 홍콩에서는 전제부터가 은행 예금 이자는 면세라고 하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 특수한 계좌 간에 돈 주고 빌려주는 것도 면세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예, 일반 기업 간에 빌려주고 받은 건 과세될 수 있다까지도 알아두시고, 뒤에 가서 보시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건 우리 예, 좀 복잡하니까 16페이지에 가서 몰아서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채권 조례에 따라서 발생한 면세 채권 이자 소득 및 매각 차익 등은 면세 대상이다. 뭐래요? 법에 따라서 예, 면세 채권으로 찍어오는 건 당연히 그 받은 이자도 예, 과세하면 안 되겠죠. 면세 채권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법에 따라서 면세로 지정해 준 거니까 그거 받아간 이자에서 과세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 3번 배당금 소득 다시 한번 또 나오네요. 경외 기업으로부터의 배당 소득. 홍콩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배당 올 수도 있죠. 흔히 보시는 것처럼 한국, 홍콩, 중국 이렇게 찍을 수 있죠. 그래서 홀딩스를 홍콩에 줬을 때 중국에 있는 손자 회사로부터 받아온 배당금, 그게 바로 경외 기업으로부터의 배당 소득이죠. 그 다음에 홍콩 경내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 법인으로 받은 배당금은 면세다. 그래서
앞에 거는 뭐예요? 경외 기업이기 때문에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죠. 예, 경외 소득이니까. 홍콩 입장에 봐서 해외에서 들어온 소득이기 때문에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예, 홍콩 경내 사업 소득세 과세 대상 법인으로서 받은 건 뭐예요? 한 번 법인세 과세된 거니까 그 받은 거 배당 받은 거 또 이익 받아서 과세하면 중복 과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콩 사업 소득세가 부과되는 법인으로 수령한 배당금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 소득세가 부과된 실체로부터 수령하는 이익의 분배금, 뭐 JV 같은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해 주겠다라는 거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본소득, 주식투자 관련 소득, 일반적인 주식투자와 관련한 처분 손익은 면세다. 예. 그러나 홍콩 내 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서 획득한 처분 손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예. 일반적인 주식 투자 뭔 이야기했어요? 상장 회사 아니고 비상장 회사를 사고 팔았다라고 했을 때, 예. 거의 어떤 게 포함이 돼요? 경외 투자 자회사의 지분 내각 소득 포함. 그러니까 금방 제가 설명드린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한국, 홍콩, 중국이라고 찍어볼게요. 중국 회사가 잘 됐어요. 그러면 지분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럼 이거 처분 이익 홍콩에 계산되겠죠? 그거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경외소득이니까. 원천이 뭐예요? 중국이 잘 돼서 벌은 거잖아요. 중국 자회사가 잘 돼서. 여러분 매각 차익은 개념이 뭡니까? 매각 차익이 배당을 한 번에 땡긴 거죠. 여러분 재무관리 공부하실 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예, 주가는 뭐예요? 미래 배당액의 현재 가치라고 공부하잖아요. 예, 그거 지금 제가 강의 못해요. 일반 재무관리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고. 일단 그래서 예, 홍콩 입장에서 해외 경외 주식 손자회사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한 처분 이익에 대해서 홍콩에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 홍콩 내 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서 획득한 처분 손익은 과세 대상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홍콩 회사 만들어서 홍콩에서 주식 투자하려고 홍콩 법인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 제가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시고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 홍콩 홀딩스가 예, 베트남이 됐든 중국이 됐든 그 손자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처분 이익이 홍콩이 대상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받아온 배당 소득도 면세다. 당연하지. 예, 거기까지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다시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일단 한번 넘어갈게요. 예, 넘어갑니다. 이제 면세 소득이 뭔가 봤고요. 그 다음 6번 공제 가능 비용이에요. 6번 공제 가능 비용. 그럼 그 다음에 제목이 뭔가 또 볼까요? 한 두세 페이지 넘겨볼게요. 두세 페이지도 아니고 한참 가네요. 아이고, 지금 넘어가서요, 여러분. 20페이지까지 가야 돼요. 예, 죄송해요. 20페이지 가면, 예, 송금 불산행 항목, 공제 불능 비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 6번 좀 양이 많죠? 예, 비용으로 어떤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양이 많습니다. 한번, 예, 공부를 해볼게요. 예, 여러분 지금 이 강의 시간에 한 번에 끝낼 거 아니니까 여러분 짜증내지 말고, 예, 지금 하다가 중간에 한번 쉬었다 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진도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사업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다시 6페이지 돌아왔어요. 홍콩의 사업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일반공제, 특별공제,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라고 해서, 예, 되게 감가상각비를 특별하게 지금, 예, 처리를 하고 있죠. 되게 복잡해요. 감가상각비. 예, 그럼 일단 일반공제부터 보겠습니다. 일반공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과세소득 획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예,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비용으로 송금 처리가 가능하다. 예, 일반적인 대전제예요. 예, 뭐 특별하게 중요한 말 없죠. 사업 획득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건 비용 인정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사업 획득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럼 양가로 1번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예, 영업 목적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건물 또는 토지의 임차료. 예,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 벌써 첫 번째 이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자가 비용 인정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 인정한 사람은 비용 인정해주고 받아간 사람은 소득으로 인정 안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무서가 빵꾸 나겠죠. 그래서 예,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금방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 있던 것처럼 예, 이자 비용이 인정이 된다면 그걸 비용 인정 받았다면 반대 이자를 받아간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도 계속 나올 텐데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좀 짜증나는 항목이에요. 특히 홍콩에서 예, 홍콩 쪽에서 한쪽이 비용으로 인정받았으면 반대쪽에서는 반드시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 수익으로 잡았으면 나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예,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다음에요. 양가로 2번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의 대손. 예, 대손 상각 이야기죠. 예, 돈 떼었다. 그럼 그건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근데 뭐예요? 차후 회수될 경우에 다시 예, 이익으로 잡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일단 대손 났다면 비용 인정해 줄게. 예, 그런데 다시 또 몇 푼 받았다. 돌아받았다. 그러면 상각채권 추심 이익 해갖고 예, 당연한 이익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요.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지, 공업용 설비, 기계장치 또는 물품 등의 수선비 뭐 당연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4번, 양가로 4번. 소득 창출 목적으로 취득하는 상표, 도안, 특허 또는 식물 종자에 관한 권리 등의 특허권 비용. 그래서 특허권 비용이죠. 특허 취득 관련된 비용 당연하게 비용 인정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당장 인정할 거냐 아니면 상각을 할 거냐는 건 별개의 이야기예요. 예, 일단 비용은 인정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즉시 100% 비용 인정해 줄 거냐 아니면 뭐 5년이면 5년 아니면 10년이면 10년 동안 상각을 통해서 비용을 인정해 줄 거냐는 별개의 이야기죠. 일단 뭐라고요? 당연히 비용 처리는 되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양가로 5번 볼게요. 영업 목적으로 특정 지적재산권 취득에 지출된 금액. 예, 양가로 4번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권 또는 어떠한 노하우 등의 구입과 관련된 지출액은 첫 해에 100% 공제 가능하다. 일단 100% 동그라미 치세요. 못하라고요? 첫 해에 100%. 예, 즉시 예, 취득한 해에 다 100%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그 다음에 공연자의 경제적 권리, 설계도, 로서 보호받는 권리, 식물 종자로서 보호받는 권리, 외관 디자인, 등록 또는 상표의 구입과 관련된 지출은 구입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에 매년 20%씩 공제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거는 저도 솔직히 지금 이게 애매해요. 지금 어느 거는 지적재산권 특허권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보호받는 권리, 그 다음에 디자인 등록 또는 상표의 구입과 관련된 지출은 예. 그럼 이게 특허권이 나왔냐 안 나왔냐는 차이인 걸로 보여요. 문구를 그대로 봤을 때면 100% 인정받는 건 지금 어때요? 예, 특허권, 지적재산권 법적인 실체를 갖췄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예, 보호받는 권리 약간 좀 약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요? 예, 5년간 매년 20% 정액으로 상각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100% 인정받을 수 있고 언제요? 발생한 해 전체 즉시 상각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어느 경우에는 5년 동안 20%씩 나눠서 5년간 상각 가능하다라는 경우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밑줄 보셔야 돼요. 단 뭐라고요? 해당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했다면 예, 관련 지출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홍콩 법인이 한국 법인한테 어떤 지적재산권을 사갔어요. 예, 그 비용 인정된다 안 된다? 특수관계 샀다면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금방 3분 전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어요. 비용 인정 받으면
반대쪽에서는 수익을 잡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홍콩이 한국에서 사왔어요. 특허권을, 라이센스를. 비용인정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다른 미국에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미국에 팔아서 들어온 돈은 수익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죠. 내가 한국에서 사온 거 특수관계자로도 비용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다른 나라에 팔았다고 한다면 받은 건 수익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으면 안 되죠. 논리가. 이해되겠어요? 이건 제가 좀 미리 한 발 앞서 나가서 말하는 건데 일단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강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관련 비용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한 발 더 나가면 뭐라고요? 비용 공제 안 받았던 거는 수익 들어와도 역시 과세 안 하겠다라는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약간 무리죠. 계속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단 해당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한 계좌로부터 구입했다면 관련 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특허권 같은 경우 100% 되는 경우 있고 그거보다 약한 것들은 뭐라고요? 5년간 20%씩 종액법으로 상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100%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경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특수한 계좌 구입한 거는 비용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다더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이야기예요. R&D 비용에 대해서 보시면 2018-19년도부터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요건을 충족하는 요건 충족 이건 어느 나라 세법이나 다 똑같이 있어요. 요건 충족이란 말 다 있으니까 뭐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 홍콩 연구 현지 연구개발비 비중 뭐라고요? 해외 연구개발비 아니에요? 경우에 아니고 홍콩 내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연구개발비 여러분 해외에다 위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연구실 자체 능력이 안 되고 설비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이나 미국에다 부탁할 수 있죠. 연구 용역을 줘갖고 대전해 주세요. 그거 된다 안 된다? 일단 안 된다. 뭐라고요? 홍콩 내 연구개발비, 홍콩 현지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첫 200만 원 홍콩 달러. 여기 달러 써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홍콩 세법 배워요. 이거 홍콩 달러입니다. US 달러 아니에요. 당연히 홍콩 달러예요. 그냥 달러 써 있는 거 교재에서 홍콩 달러라고 굳이 안 쓰더라도 달러 써 있는 건 다 홍콩 달러입니다. 홍콩 달러 200만 원까지 몇 퍼센트 추가 공제해 주겠다. 200% 추가해서 300%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죠. 200% 추가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까지는 200%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서 300%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고 200% 추가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몇 퍼센트를 추가 더해줘요? 100%를 더해줘서 200%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0이 200%된 후에요. 꼬리 물고 400% 아니고 100%는 원래 발생한 거고 200% 추가 공제 또 200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추가 공제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홍콩 사회보험 퇴직보장제도 MPF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고 보시면 아래 각주 가서 보시면 MPF 맨데토리 프로비던트 펀드에서 강제죠. 맨데토리 하면 강제예요. 강제로 적립하는 펀드예요.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60일 이상 연속해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규직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비정규직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그래서 고용주와 자영업자, 비정규직 모두 다 의무가입 대상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필요 없고 뭐라고요? 60일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에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MPF를 납부를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 밑에다 추가로 쓰세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국의 4대 보험 어떻게 납부를 해요? 회사 반, 직원 반이죠.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MPF 반반이고요. 급여액의 5%씩이에요. 급여액의 5%씩을 갖다가 직원 5%, 회사 5% 해서 50대 50.
직원도 5%, 회사도 5%를 1대1로 똑같이 납부합니다. 예, 그래도 보시면 MPF에 의해서 고용주로서, 그러니까 고용주 회사죠. 회사가 퇴직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납부를 하던가 아니면 보험 납부액 또는 이 같은 납부를 위한 준비금, 아직까지 납부는 안 했어요. 왜 납부를 안 해도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MPF 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쭉 드릴 거고요. 홍콩에서의 개인소득세 제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좀 달라요. 나중에 한번 개인소득세가 설명 드릴 테니까 일단은 퇴직보험 납부하는 거 당연히 비용 인정해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사회보험의 한도액은 해당 기간 동안 피고용 1인당 급여 총액의 15%를 한도한다. 예, 강제로 납부하는 게 5%예요. 하는 금액이. 그런데 더 내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더 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몇 프로까지? 15% 이상은 내줘도 세무상 비용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별로 그런 경우 본 적 없어요. 대부분 5% 주고 말죠. 왜 더 내줘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이요. 독자 소유 경영인 이게 뭔 말이냐면 독자 소유 경영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그 다음에 파트너십 기업. 파트너십 기업 뭐냐면 개인 사업자들 둘이 모인 게 역시 개인 사업자예요. 한국에 이런 제도 별로 없어서 그런데 개인 사업자끼리 모여서 개인 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파트너십 기업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 둘이 모여서 역시 또 개인 사업자를 낸 거예요. 개인이 모여서 개인 사업자를 냈을 때 그걸 갖다가 파트너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 파트너십 기업에서 파트너가 개인 사업자, 역시 또 개인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가 법적 책임에 근거해서 자영업자로서 납부하는 금액. 개인 사업자도 사회보험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건 자기가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해 과세년도 최대 공제액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뭐 이건 의미도 없는 말,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고용주가 배우자를 위해 내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 사장이 자기 아내 이름 그냥 올리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해주겠다. 그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꾸로 질문할게요. 실제로 사장의 아내님 혹은 사장의 남편께서 일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일을 해요. 그럼 그건 직원으로 납부하는 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디로 가요? 바로 위에 있는 7번으로 가는 거죠. 직원으로 납부하는 건 위에 있는 7번이죠. 아래에 있는 8번의 입장에서 뭐예요? 사장으로서 납부하는 건 아내는 아니지. 가라로 올리면 안 되고 직원으로 가라로도 올리면 안 돼요. 예, 진짜 직원으로 일한다면 당연히 위에 있는 7번으로 뭐 가족, 사촌 다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일한다면 7번으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은 오른쪽에 가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최대 공제액 지금 현재 18,000 홍콩 달러까지 지금 개인사업자 납부하는 금액이 18,000달러가 됩니다. 이거 지금 연도예요. 한 달에 18,000달러가 아니고 1년에 사회보험료로 18,000달러까지 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냥 이 금액 외우시지 않을 거라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냥 한도까지 납부하면 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양가로 9번. 기부금 공제. 뭐 기부금 합계는 100원 이상이 되면 좀 낯간지럽죠?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기부금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과세 표준의 35%.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적자 났다 하면 기부금 내면 비용 인정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적자 났다 하면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 빵이잖아요. 그러면 기부금도 한도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세법상 이익 난 거에서 35%까지는 네가 기부금을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자 나는 회사는 기부금 내도 세무상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홍콩에서는 기부금 35%까지 인정을 해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그냥 기본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일반 공제에 보시면 양가로 1번 이자하고 임차료 내는 거 당연한 이야기.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대손 확정된 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수선비 당연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4번, 5번 비슷비슷한 이야기죠. 4번, 5번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았으면 100% 되는 거고 아직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5년간 20%씩 상각 처리 가능하다. 그 다음에 R&D 비용 추가 공제, 홍콩 내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200% 추가 공제, 그 다음에 한 200만 원 넘어가는 것에서는 100% 추가 공제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퇴직보험료 내는 거 한도만큼 인정된다라고 이해되시고 맨 마지막에 기부금 한도 몇 %요? 35% 세전 이익의 35%를 한도로 해서 일반 공제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특별 공제하고 감가상각비가 있는데요. 예,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제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 홍콩 법인세에서 제가 보기를 할 때 넘어가야 될 고비 중에 한 3개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고비가 될 거예요. 감가상각이라는 좀 이상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잘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